자, 이제 문법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번, 12번도 이제 작년처럼 형식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좀 비문학 지문 같은 게 하나 나오고, 거기 관련된 이제 두 문제가 들어갔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독해에 좀 충실하게 임했다면은, 답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 없었다. 다만, 이제 문법 전체 파트가 11번부터 15번이지만, 문법의 큰 그림 안에는 어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거를 문제화한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에 보면 다 어휘 관련된 정리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백문일답 같은 경우는 이제 135쪽에 상이어 하이어의 의미자질 분석이라 가지고 뭐 상호관계, 포함관계, 포괄, 뭐 합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백문일답 갖고 있는 사람은 이 135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좀 의미에 관한 부분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책 갖고 있는 학생들도 그냥 그 부분은 가볍게 한 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좀 오답률이 있을 만한 문제는 이제 13번과 14번입니다.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거는 14번. 뭐 하나가 딱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13번,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건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기에서 언급된 거 정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안다 치고, 바로 선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1번 선지에서는 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2개로 줄었다. 제가 지금 판서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얘네들이 자음의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 그래서 이렇게가 먼저 돼요. 그러니까 자음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돼? 자음군 단순화. 크게 보면 어때요? 리을과 기역 중에 리을이 사라진 거니까 탈락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난 거야. 기역과 히읗이 만나니까 최종 발음은 하, 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여기서는 축약. 정확하게 이제 자음 축약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탈락 한 번, 축약 한 번 한 거니까 앞구절 설명 맞고, 이제 의문의 개수가 2개 줄었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뭐 세보면 되지. 하나, 둘, 셋 이었는데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준 거 맞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2번 선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뭐 전형연기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딱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에 여의 니언으로 가면서 니은 첨가 이루어진 거고, 기억이 또 이음으로 바뀐 거니까 첨가 한 번, 교체 한 번 한 거죠. 의문의 개수가 2개 늘었다고 했는데 이건 세보면 될 일이에요. 넘어가고, 좀 이제 오답률이 있을 만한 게 제가 봤을 땐 3번입니다. 물론 4번도 여러분들 좀 골랐을 수 있지만 3번에서 문법 공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티가 날 것 같아요. 백문일답 갖고 있는 학생들이 18페이지 펴보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부억문에 관한 사례가 나오는데 밑에 제가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억문이라고 쓰지만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키읔이 기역으로 일단 바뀌죠. 여기서 이렇게 교체 한번, 그리고 다시 기역이 미음 때문에 또 뭘로 바뀌어요? 네. 미안,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여기에 키읔은 어차피 음문의 끝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역으로 교체됐다는 거고, 그 기역이 미음 때문에 또 한 번 교체가 돼서 이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부억문 이렇게 소리 날 땐 교체만 2번 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고, 근데 개수는 변하지 않았네요. 교체만 2번이었는데 한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낚으려고 한 거겠죠. 키읔이 한 방에 이응으로 바뀌었다고 착각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원칙은 얘가 얘로 먼저 바뀌고 얘가 미음 때문에 이응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 됐습니다. 자,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답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해 할 수 있어 설명을 드리면,
언찌 물고 같은 경우에 언찌 물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 따라 약간 의견이 달라집니다. 순서나 뭐 이게 교체가 어떻게 된 거다, 된소리 대기라고 봐야 되나, 뭐 입장은 정말 많은데 그냥 제일 표준적인 접근은 이 지읒이 앞에 영향으로 찌로 바뀌고, 근데 앞에 지읒 때문에 찌냐 디귿으로 바뀐 뒤 찌냐 이런 순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 누가 결정해 줄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교체,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문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은 안 물어볼 거고 바뀌긴 하지 않았느냐, 그럼 교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너무 고민하지 말고 교체, 사라졌네? 탈락. 이래버리면 돼요. 중요한 건 이 과정, 어디에도 축약은 없었더라. 이게 사실 수능에서, 2017학년도 수능에서, 모의평가에서 긁고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서, 백문일답 21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백문일답 교재 있는 학생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은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이제 오답률, 문법에서는 오답률 1위로 추정되는 이제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결국 이제 문장 구조랑 문장 성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사 부분, 뭐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 이 부분은 사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부사어, 하여튼 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건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제일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억과 디귿입니다. 기억과 디귿을 문장 성분에 의해서 좀 분석을 하는 안목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편의상 이제 노란색을 칠해놨죠? 이 노란색 칠해진 부분이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절은 뭐다 이렇게 설명까지 드리긴 좀 그렇고요. 간단한 내용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판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꽃이 예쁘다 그런 문장이 있어. 분석을 해봐. 그러면 문장 성분 분석하면 주어, 서술어, 이걸 누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문장 이 문장을 합칠 거야.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쓰냐면, 철수가,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국인이니까 뭐라고 합칠래요? 예쁜 꽃을 선물했다, 이렇게 합치겠죠. 그랬을 때 얘는 얘야. 얘를 갖다 썼는데 뒤에 꽃이 있으니까, 철수가 꽃이 예쁜데 예쁜 꽃을 선물했다, 이렇게 해서 꽃을 두 번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꽃이라는 주어가 뭐 된 거야? 생략된 거예요. 이 말은 비록 밑줄은 여기 문장성 이렇게 예쁜 이렇게 하나 나온 것 같지만, 여기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관형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면 주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뭐 된 거야? 뒤에 또 나오니까 목적어로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꽃이라는 애가 또 나오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를 굳이 안 쓴 거지, 주어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봐봐. 기억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보면 그녀는 주어, 기다린다, 서술어. 뭘 기다리냐?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따뜻한 봄이 오기가 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로 사용된 거예요. 문제에서는 언급은 안 했지만 이렇게 기로 끝나면 명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억은 크게 뭐를 품고 있는 거야? 명사절을 품고 있는데,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봤을 때 요 따뜻한 있죠. 요것도 하나의 무슨 절이 되는 거야? 관형절이 되는 거야. 앞서 예쁜 꽃이랑 똑같은 거지. 예쁜 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봄이 따뜻하다 라는 문장과 봄이 빨리 오다 이런 문장을 합치다 보니까 따뜻한 봄이 빨리 오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따뜻한 자체가 뭐야? 하나의 관형절로 기능을 하는 건데 이걸 몰랐겠지. 그러면 1번 기억은 체온을 수식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안긴 문장이 있다 했을 때 여기 지금 체온이 봄이고 체온을 수식하는 건 따뜻한 건데 이게 왜 문장이야? 틀렸는데? 2번은 또 덜렁덜렁하니까 넘어가고 3번도 덜렁덜렁해서 넘어가고 4번을 딱 봤는데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을 딱 봤을 때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기억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3번에 체온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 요거 따뜻한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따뜻한 요거였던 거예요. 생략된 주어는 뭐야? 봄. 근데 뒤에 봄 또 나오니까 굳이 두 번 안 쓴 거죠. 원래는 봄이 따뜻하다라는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맞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1번과 4번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지? 이럴 수 있죠. 자기가 이 부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문법 공부할 때요, 여러분 대충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관형절을 배운다. 그러면 뭐 대충 이런 게 관형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문법 공부가 제대로 된 문법 공부입니다. 빨리 훑고 대충 외운 거 같고 몇 개 뭐 외워졌고 해서 나 문법 공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하면 문법 문제 5개 다 맞추는 건 힘들어요. 자, 일단 기억은 분석을 했어요. 자, 니은을 봤더니 앞에 내가 만나다는 문장이 친구를 수식해 주고요. 뒤에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그러면 친구는 마음이 착하다. 이거니까 이 뒤에가 서술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 피곤해 하던 역시 앞에 수식해 주죠. 엄마 동생이 자는데 엄마 모르게 자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다라는 게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시장에서 뭘 산 거죠. 배추는 값이 비싸다. 여기도 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건 서술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이 워낙 없으면 지금 제 설명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커서 한 부분만 제가 판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판서를 제가 좀 미리 해놨어요. 제가 좀 저기까지 가도 막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기 불편할까봐 끊고 좀 미리 판서를 좀 해놨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이제 절이라는 개념인 이제 안긴 문장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어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어떤 문장 상태에서 이 안에 또 주어 서술어를 갖춘 게 이렇게 들어가서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 부분을 안긴 문장 다른 말로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은 관용어로 안겨 있네. 이 문장은 부사어로 안겨 있네. 이거는 의미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문장 덩어리가 절이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지만 잘 보면 기능상 관용어 기능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뒤에 체온 같은 게 와서 그걸 수식해 준다는 거예요. 부사어로 한다는 건 이제 뒤에 용어 같은 게 와서 그걸 수식해 준다는 거고. 그건 의미적인 거고. 그럼 형식적으로 뭘 보면서 판단하면 되냐? 어쨌든 주어 서술어를 갖춰야 되니까 요 서술어 뒷부분엔 반드시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관용어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있는데 걔네들이 얘네들입니다. 은, 는, 던, 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은는 던을. 그리고 이제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의 이 부분, 뒷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2개만이라도 알아두세요. 개나 도록.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관형절이야 부사절이야 관형어로 안긴 거야 부사절로 안긴 거야 이런 걸 물어보면 뒤를 보면 돼. 뒤가 은는 던을로 끝나 있으면 관형어로 기능하는 거고 개나 도로로 끝나 있으면 뭘로 기능하는 거다? 부사로 기능하는 거다. 단 여기에 그럴 수 있다고. 주어는 늘 생략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관용절이야 라고 말해도 주어가 빠진 채 얘만 혼자서 관용어로 안긴 문장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바로 한번 예문을 다시 볼게요. 예문 좀 보여주세요. 이 예문에서 봐봐. 따뜻한, 여기 니은으로 있지. 이게 은는 더늘의 니은이 이것도 모를까봐.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를지 내 예측을 못해서. 아까 제가 은는 더늘 할 때 이렇게 썼죠. 이거는 은 이렇게도 나오고 니은으로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할 때 이 따뜻한의 니은이 은는 더늘의 니은이에요. 만난의 니은, 하던의 던, 시장에서 사다에서 여기 들어간 니은, 얘네들이 들어가면 무슨 절? 관용절. 단 그가 사다, 내가 만나다 이렇게 주어가 꼬박꼬박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있으니까 그냥 따뜻한으로 한 거죠. 여기 피곤해하다. 누가 피곤한 거예요? 동생이 피곤해했는데 굳이 앞에 동생이 피곤한데 피곤한 동생이 이렇게 안 쓴 거죠. 그래서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생략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절? 관용절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요거 있죠. 개. 엄마가 뭐를 다해 다 빼고 뭐 집어서 개. 개나 도록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부사절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2번이 답인데 2번을 보면 디귿과 리을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코끼리가 코가 길다 같은 문장입니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이러면 순간 헷갈려. 어이? 여기도 주격조사 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주어지? 근데 생각을 단순히 해. 전체 문장의 주어는 얘예요. 다만 얘는 두 가지가 엉켜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주어의 성질을 설명하는 거니까 서술어야. 단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리을을 보면 배추는 값이 비싸다에서 배추는 주어, 값이 비싸다 서술어. 근데 서술어인데 값이 비싸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주어, 이게 서술이니까 이거 무슨 절? 서술절. 코끼리는 코가 길다랑 똑같은 거지. 근데 엄마가 모르게 잔다 이렇게 해서 주어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부사절로 안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히려 서술절이 확인되는 건 니은이에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친구는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친구 전체의 주어 마음이 착하다는 친구의 성질을 설명한 건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착하다라는 주어 소설을 또 갖추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2번을 맞게 한다면 니은과 리을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나머지 뭐 다 설명한 거에 가깝고요. 이제 문법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 매년 문법이 5문제 출제로 바뀐 뒤부터 모의 수능이든 수능이든 보고 나서 가끔 이제 답답하다. 애들이 왜 공부를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공부하는 순간의 편안함을 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문법 공부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쉬운 것만 알면 공부할 땐 편하죠. 오늘 공부한 것 같고 남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뭔가 결정적인 문제는 은근히 깊이를 좀 갖고 있어요. 문법 공부할 때 수박 걸타듯 대충 하지 마시고 좀 자기 가지고 있는 책에 좀 일단 좋은 책을 선정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은 좀 어려워도 좀 흡수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이제 독서에 대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지문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23번을 좀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일단 18을 좀 제가 판서하면서 설명할게요. 뭐 문학에도 융합으로 살짝 비문학집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뭐 분량도 얼마 안 되고 어렵지도 않고 해서 일단 비문학집은 그냥 3지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수기친, 이제 그리고 통화정책,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IP 관련 기술 지문이 있었는데, 일단 수기침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분량이 매우 깁니다. 그냥 긴 지문이에요. 그 이제 내용으로 따졌을 때 이과 학생들이나 예체능 학생들은 좀 낯선 표현들이 많아서 어려워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수준이 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로 넘어갔을 때 엄청난 사고가 필요한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중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결정적 지문은 아니라는 거죠. 지문이 길었지만 옆에 몇 문제야 이게 한 6문제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간 안배는 좀 넉넉히 하고 들어갔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다. 지문 긴데 뭐 3지문 있으면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압박이 있지만 뭐 지문도 길고 문제도 많았으니까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요 통화정책 지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문 길이는 그냥 정확하게 그냥 딱 중문입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의 난도를 생각했을 때 엄청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문이과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수기침 지문보다 통화정책 지문이 지문 자체 내용은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괜히 경제라는 게 파악이 돼서 괜히 자기 혼자 겁먹고 주눅 들어서 뭐 잘 안 읽혔으면 모를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2번부터 24번까지 25번 어리니까 빼고요. 한 독해 관련 문제가 3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랑 세 번째 2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23번 오답률 1위로가 거의 확정적인 이 하나가 매우 상이었다. IP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길이는 이제 이 정도도 그냥 긴 지문이라고 할게요. 지문이 매우 길었는데 얘와 얘의 차이가 있다면 얘는 확실한 어떤 구획 정리가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된 반면 IP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작년 모의 수능에 나왔던 그 법지문, 이제 법인 지문이 있죠. 그 법인 지문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좀 헷갈리고 뭔가 복잡한 듯 보이는 지문 내용 자체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중상 정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31번부터 33번까지 이어지는 이제 여기가 또 좀 학생들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쉽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건 길다고 해서 무조건 틀리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랑 지문 길이랑 결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학생들이 지금 모든 관심이 이제 긴 지문으로만 향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한 7, 80%는 시간 관리 문제인 거고 한 20% 정도가 이제 고난도에 대한 대비일 텐데 그 고난도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을 못 하겠다. 그리고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뭐 시간도 없고 쫓기고 해서 이 IP 지문을 좀 여유 있게 못 봤기 때문에 이 세부당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집에 가셔서 천천히 다시 한번 뜯어보면 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는 시간 싸움인 것 같고 얘는 뭐 시간이 남아 돈다고 뭐 어떻게 답 나오는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해설 특강을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에게 맡기고 2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문과 연계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23번과 23번 관련 지문을 좀 중점적으로 해설해 드리도록 할 텐데 초점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3점짜리 보기 문제가 그냥 풀어봐라 해서 좀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3점이지? 라는 의문이 드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결정적인 3점짜리 보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서 교재가 아니라 보기도 싫겠지만 그 시험지에서 8페이지 통화정책 시판 정리하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문제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문을 좀 보면서 문제랑 연결 지어서 해보고 23번 보기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보자.
이제 저랑 독해 역전을 같이 해본 학생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좀 익숙할 거고요. 지금 이제 제 얘기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걸 구조도라고 표현을 하고, 요새 이제 구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구조도라고 표현을 하고, 지문을 좀 체계적으로 읽고,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를 살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조도를 좀 그려가면서 지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통화정책이 뭔지 설명을 해줘. 이게 뭐부터 알려준 거예요? 개념부터 알려준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뭘 설명해, 어떤 대상이 무엇을 설명했느냐 일 수도 있고요. 이 상위 대상과 하위 대상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지문은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하자마자 통화정책은 이런 거야 라고 개념을 알려주면 앞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풀든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든 얘는 이제 기본 전제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 또는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면 이제 지문 내용은 뭘 다룰 거예요? 이제 중앙은행이 나오겠지. 그래서 물가 안정 같은 걸 생각해서 이자율 어쩌고 저쩌고 통화량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지문에 내가 글을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이런 방향 같은 게 여기서 알려지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가 안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자율 또는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뭐 중앙은행은 안 쓸게요. 어떤 경제적 목적, 예를 들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출 분석을 많이 해보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더 잘 이해될 거고요. 저보다 앞서서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쓸데없이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글의 방향은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자율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떤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통화량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만큼 첫 번째 문단은 중요하고, 특히 개념 제시되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면밀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문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자, 통화정책의 개념을 알려준 뒤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알려준데, 걔 이름이 공개시장 운영이랍니다. 볼게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 얘기 나오죠.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공개시장 운영도 뭐부터 설명해 줍니까? 개념부터 설명해 줘요. 근데 여기서 포함 관계를 좀만 생각해 보면, 뭐 문제 푸는 거랑 직결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어적인 사고를 할 때 기본적인 게 상위, 하위, 추상, 구체, 유의, 상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포함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통화정책은 이런 건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거면 얘는 당연히 여기 종속돼야죠. 그러면 얘도 뭔가 이자율이나 통화량 같은 걸 조절해서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겁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써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채권 매매해서 이자율을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게 얘래요. 그러니까 채권 매매를 통해서, 채권이 뭔가요? 그럼 예전에 수능날 채권 지문 나온 적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채권을 매매해서 이자율을
제가 더 이상 쓰러질 수 없으니까 좀 앞으로 요 밑에다 쓸게요. 중앙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의 최대한 둘을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게 공개시장 운영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생각해 볼 거는 그냥 통화정책이라는 건 결국 저렇게 이자율이나 통화량 같은 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는 어떤 정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걸 좀 자세하게 써주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 물어볼 거 하나 보이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하는데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해서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예전에 이제 모의 수능 때 나왔던 신기루 지문 같은 경우에도 온도차가 벌어지면 밀도차가 생기고 밀도차가 생기면 통과하는데 시간차가 생긴다. 온도가 크면 밀도가 떨어지고 밀도가 떨어지면 뭐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물고 물리는 게 나오면 무조건 문제 풀 때 한 번 필요한데 단순 일치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응용하는 걸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출제자는 채권 매매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기준금리랑 비슷하게 맞출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되게 복잡한 비례반비례 관계가 나오죠. 정리해보면 채권을 가지고 이자율을 가지고 소비투자를 가지고 물가 상승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한참 걸려서 지금 한 문단 읽었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아니 지금 선생님처럼 읽으면은 뭐 수능 이거 한 문단 읽고 1분씩이면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설명하느냐고 길어진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죠. 잘은 모르겠지만 최초 화제는 통화정책인데 나한테 개념을 알려준다. 면밀히 봤더니 요 정도다. 그리고 얘가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간 건 통화정책 중에 얘인데 얘는 얘를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했고 아직은 설명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오니까 혹시 이따 문제 풀 때 필요하면 와서 봐야겠다 정도만 일독하면 돼. 그러면 한 20초에서 30초면 첫 번째 문단은 끝났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자, 이 얘기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개념,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의 요건. 자, 좀만 뒤로 갈게요. 아휴. 자, 요건으로 들어가서 제가 요거 촬영하기 전에 우리 PD님께서 지금 대성마님에게 킬러음랑 해설특강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PD님이 좀 보시다가 저한테 학생들이 힘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지들이 내야지 내가 낼 게 뭐 있어 그랬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아, 참 우리 학생들 참 밉기도 하지만 예쁘기도 한 게 자기들도 오늘 6월 모의수능 보고 많이 힘들 텐데 아, 굳이 이제 저 혼자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 보고 좀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응원해주는 글 이렇게 써줘서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글 써준 학생 고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건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선제성이라는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신뢰성. 이제 질문 안 있습니다. 크게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정책 신뢰성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그게 하나가 준칙주의고 하나가 재량주의다.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한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출제가 예상되는 거는 첫째, 일단 확 튀는 건 이 둘의 차이. 아예 다르다고 언급했으니까 준칙주의와 재량주의의 차이는 당연히 물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24번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이 중요해. (24번에서) 이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22번을 봤더니 22번은 글 전개 방식, 설명 방식에 대한 거에서 어떤 특정 내용을 탁탁 이렇게 꼬집어서 질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무조건 이렇다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24번에서 이걸 내잖아? 그럼 23번, 25번 이거 말고 딴 데서 내야 돼. 그러니까 23번이 답이 안 나와서 지문으로 고개를 돌릴 땐
얘 빼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24번에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23번이 답이 안 나오면 24번부터 해결하고 오세요. 그러면 계속 얘만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건 시험 보는 그 80분 동안 머리가 정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뭐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답이 한 번에 안 나온다고?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사고 멈춰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21번, 22번, 23번, 24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 쉬워. 이것도 할만해. 뭐지? 최대한 접근을 시도하세요. 근데 정말 답이 안 나. 그럼 24번 먼저 풀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서 어떡하지? 이러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이게 뭘 의미하느냐? 21번, 22번, 24번에서 답이 나올 때 동원된 건 23번 풀 때는 필요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똑같이 두 개를 물어보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23번에서 요것밖에 뺄 게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23번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만 집중적으로 살피셨어야 돼요. 써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구조가 돼 있다라고 이제 질문 안내해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23번 출제자 의도는 뭐였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칠판 정리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한번 볼게요.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보기가 생긴 게 너무 흉악스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왠지 뭔가 대단한 걸 해야지 답이 나올 것 같고, 근데 나는 사실 이런 거 뭔지 약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겁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단순한 스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좀 당위적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에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문에 있는 말을 똑같이 써놓는데 말을 좀 바꾸거나 표현을 바꾸거나 일종의 사례형 보기인 거죠. 약간 비유같이 바꿔놓는 거야.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표현은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는데 지문에 있는 뭐 하나 여기서 빼먹은 거예요. 그거 찾아봐.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문을 읽고 보기를 보겠지만 이 보기를 볼 때 내가 보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겠어. 그럼 답이 나오겠지가 아니에요. 보기 비중 몇 프로, 지문 비중 몇 프로가 결합될 때 답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보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 자기도 알아. 근데 그냥 계속 쳐다만 봐.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슬플까요? 여러분들 9월 수능 때는 그런 슬픈 상황을 아예 없게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한번 기출 분석을 해보세요. 얘는 딱 보니까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액의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문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눈치채야 돼. 이거는 지문에 있는 말을 똑같이 다르게 바꿔놓고 이게 지문에 모으게 하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 지금 뭐 하나가 빠져 있어. 지문에 써 있는데 여긴 없는 게 있는 거야. 그거를 풀어내는 논리적 사고 한 번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어쨌든 볼게. 기준금리가 4%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거 지문에 쓰던 거거든. 기준금리는 4%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2분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이 1분기 때 물가 상승률 2%인 이걸 일으킨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이거랑 아무 상관없다. 한마디로 그냥 별개로 생각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나왔다.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여기 4%, 2%, 3%, 3%는 미리 생각하면 안 돼요. 지문에서 4%다, 2%다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문에서 얘기한 건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 두 개 언급만 있었으니까 일단 둘이 무슨 관계인지 이따 지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기억은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또 글이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죠.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은 이거 그냥 여담인데요. 원래 갑을 병 이거잖아요. 저는 순간 저 병을 딱 보는 순간 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이지? 이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요새 사회적으로 뭐 갑질이네 뭐 을질이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평가 문제를 보면 아이가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쓸데없는 생각은 아예 안 하게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인 걸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 경제학자는 물가 상승률은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근데 쓱 보니까 여기 3, 3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나중에도 좋아요. 어쨌든 경제학자 병은 물가 상승률은 이래야 할 텐데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정책 5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지문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나왔던 단어들이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선제적 통화요. 요 정도가 들어가 있는 문단이나 문장을 찾아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좀만 더 읽어볼까요? 자, 경제학과 학자 병의 고려사항입니다. 이 글씨가 안 보일라. 좀 지워주세요. 얼굴 난다. 아, 됐어. 자, 같이 볼게요. 경제학자 병의 고려사항입니다. 기준금리가 4%로부터 이때부터 이제 독해를 해야지. 아까 여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된다고 했었는데 4%부터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표의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포인트만큼 달라지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네요. 기준금리가, 수치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요. 기준금리가 변하면 물가 상승률이 달라진다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이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관계인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변하면 물가 상승률도 따라서 바뀐다.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한다. 여기 시작할 때 한 번, 이거 시작할 때 한 번.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분기 동안 지속된다. 쓸데없이 쓸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외부 시차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요 1분기 때 뭔가 해놓으면 한 분기니까 이때 결과가 나타나고, 시차가 요 정도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만약에 이때 어떻게 뭘 해보고 싶다면 이때 해놔야 이때 나타난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되면 이때 뭘 하면 이때 나타났는데 딱 그 분기만 지속되고 땡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기에서 했던 말들을 싹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4%. 그리고 그때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은 이 정도. 근데 경제학자 병은 야, 이러면 안 돼.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유지할 거야? 기준금리가 바뀌면 물가 상승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를 해야 돼. 그럼 뭘 하면 물가 상승률이 2%로 유지될까? 기준금리가 바뀌니만큼 물가 상승률도 바뀌니까 내가 원하는 물가 상승률이 되게끔 기준금리를 바꿔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접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기는 이때 한번 해주고 이때 한번 해줄 텐데 시차 발생하는 걸 고렸을 때 이때 한번 해주는 건 이때 나타날 거고 이때 해주는 건 이때 나타날 거다. 그 뜻인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근데 답을 못 풀죠. 왜냐면 지금 지문 그 선지에 무슨 말을 했냐면 기준금리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판서로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그 보기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준금리를 4%로 유지해.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분기별로 2%, 3%, 3%야. 근데 이 경제학자 병은 각 2%가 유지돼야 된다. 이 물가 상승이. 그러면 2분기랑 3분기 때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씩 떨어져야 돼. 이해된 거죠? 그랬을 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겠냐니까 이 보기에서 우리한테 이제 유도해 준 건 뭐냐면 너는 이제 지문으로 돌아가서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상승 또는 하강에 관한 정보를 찾아와라. 이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문으로 갈 때 물론 이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제일 좋죠.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은 반비례 관계다.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면 정답률이 70%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그게 없을 때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게 없을 때라는 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따로 얘기하고 물가 상승률 얘기 따로 나온 뒤 뭐가 하나 있어서 연결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기억 있고 이 니은 있을 때 이걸 편의상 기억이라고 하고 물가 상승률을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기억과 니은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이면 누가 틀려 이걸 다 맞추지. 그냥 일치 문제지.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여기 디귿이 있고 여기 디귿이 있어. 둘이 비례 관계고 둘이 반비례 관계야.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기억과 니은은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둘이 비례야. 그리고 둘은 반비례야. 그럼 기억과 디귿은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걸 추정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사고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식이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변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 기억과 니은,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한 문장에서 얘기 안 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니은이 연결되지 않고 니은과 디귿만 딱 연결 지은 거야. 근데 지문 내용으로 차분히 생각해 보면 디귿이 결국 기억이라면 이거는 표면적으로 니은과 기억이 연결된 문장은 없지만 니은과 기억을 연결한 거랑 동일한 의미가 나타나겠죠. 요 정도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럼 이걸 간단화시켜 보면 이제 지문으로 가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때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는 문장을 찾으면 돼요.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기준금리 얘기가 나오죠. 다섯째 줄에. 자, 글로 가볼게요. 아직은 잘 몰라. 근데 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때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을 거냐 이건데 그 위에 넷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자율과 금융시장의 이자율과
정부의 정책적 기준금리를 좀 비슷하게 할 것이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좀 정책 금리랑 좀 비슷하게 하고 싶어. 이 말은 이자율과 금리가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못 알아들었다 칠게요. 일단 다음 장 읽어볼게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대.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나 침체되나?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정리해보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물가가 오른다.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가 되겠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뭐예요? 물가 상승률을 떨궈야 돼.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떨궈야 돼. 그러면 노란 분필이야, 빨간 분필이야? 빨간 분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려면 경기가 침체돼야 되고, 경기가 침체되려면 이자율이 올라야 돼. 그러려면 정부가 채권을 매도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대놓고 금리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서는 방금 읽은 것처럼 시장의 이자율과 정책적인 금리를 맞추려고 한다. 그 말은 그게 그거라는 거야. 요걸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물가를 떨궈야 되는 거니까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자율을 올린다는 건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쌤, 이자율과 금리가 같은 건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건 배경지식 필요 없다면서요. 세상에 배경지식 필요 없는 공부나 시험은 없습니다. 필요한데요. 그냥 좋아요. 모른다 치죠. 모른다 칠게요. 아직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문단 가지고 그냥 답을 찾아버렸었는데, 두 번째 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기준금리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앞 문장부터, 그 앞 구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부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된다. 한마디로 침체가 됐을 때 하는 짓은 활성화예요. 활성화가 돼서 문제가 생기면 하는 짓은 약간 다운시키는 거겠죠. 근데 지금 내용이 뭐냐면 침체 국면에 들어선 거야. 이거 경기가 너무 침체됐는데 안 되겠어. 뭐 하겠대? 기준금리 인하하자. 그러면 경기가 침체됐다는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 인하의 결과로 나타날 일은 뭐야? 이걸 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거지? 침체돼서 이거 한다는 거니까 이걸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활성화야.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럼 기준금리가 낮아졌을 때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 라인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을 추론해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인상이 들어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뭐야? 경제가 약간 다운될 거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습단처대로 그냥 필기하시고요. 전 지울게요. 이제 우린 찾았어.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야 된다는 정보까지 찾은 거예요. 그럼 뭐 기준금리를 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앉아서 얘기하니까 좀 힘든데 좀만 이해해 주세요.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려줘야 되냐? 보기에 써 있죠? 보기 잠깐 볼게요. 아이고. 여기 써 있어요. 기준금리가 4%부터 1.5%포인트만큼 변하며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달라진다.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1.5% 정도의 변화를 보여줘야 여기서 1%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때 뭘 가린 거냐면 이걸 인상했을 때와 인하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됐는지를 안 알려주고 그건 네가 찾아봐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았더니 얘가 인상이 돼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얘가 1.5% 인상된다면 얘가 1%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4%니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위에다 쓰죠 뭐. 현재 기준금리가 4%니까 이거를 1.5%포인트 인상해 주면 물가는 1%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딱 원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1.5니까 4번과 5번 선지 4%에서 5.5%로 인상하고가 맞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닌데. 여기. 외부 시차는 한 분기 영향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화는 딱 한 달 동안 지속된다. 이 말은 뭐냐?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최종입니다. 얘를 2%로 낮춰야 돼. 근데 얘를 낮추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돼. 여기까지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때 뭘 하려면 선제성에 의해서 이때 이미 조치를 취해놔야 이때 한 분기 동안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 1.5% 금리를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놔서 5.5%가 되면 이때 1% 떨어져서 2%가 유지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5.5%를 유지해주면 역시 이때 1%가 떨어져서 2%가 유지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던 겁니다. 이걸 참 말로 설명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길어진 거지 시험장에 가면은 사고가 이렇게 확산적 사고가 있고 약간 발산하는 사고가 있고 수렴해 가는 사고가 있겠죠. 창작을 할 때는 발산이 필요한 거고요. 국어 문제를 풀 땐 수렴이 필요해요.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목적지 하나를 정해놓고 그리고 쭉 가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차를 운전하면서 목적지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차 조작법이 이미 다 숙지된 상태여야 돼요. 이 차 조작법이 보기 문제 해결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기를 딱 보고 빨리 레이더가 가동이 돼야 된다. 이게 지문에 있는 걸 말을 바꾼 스타일의 보기 문제냐? 아니면 지문에 있는 말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지문에 있는 어떤 정보 하나를 살짝 빼놓은 상태냐?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서 내가 지금 이 보기로 보아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찾아야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해. 지문으로 가서 노골적으로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안 써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물가상승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 지점을 찾아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물가상승률은 두는 반비례 관계였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보기를 볼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지문에서 뭘 찾아내야 되지? 이 눈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보기에서 내가 이따 지문 읽을 때 찾을 걸 이 보기에서 발견을 해내야겠다. 보기를 보면서 내가 지문에서 뭘 찾아오란 뜻이야? 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때
1, 2, 3, 4, 5 선지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요새 트렌드인데요.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이제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다 똑같아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야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니까 빨리 가서 기준금리랑 물가상승률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었고요. 선지를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 보기만 보면서 끌어내도 상관없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거, 지문이랑 보기가 똑같지 않다고 당황하시면 안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훈련 안 해본 채 이번 6월 모의수능을 맞이했으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뒤에 이제 30번부터 34번의 기술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막 열심히 설명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요런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눈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문단이거든요. 이 세 번째 문단 잘 보면 물어볼 거 하나가 좀 눈에 보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시험지 10쪽에 세 번째 문단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야,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말이 너무 복잡하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그러면 공인 IP, 고정, 유동, 하위 개념, 상위 개념, 고정, 유동, 하위 개념 둘의 차이. 유동 IP 주소는 그래서 유동부터 설명을 해주네요. DHCP라는 프로토콜에서 부여된다. DHCP는 IP 주소가 하면서 DHCP는 해준다. 이러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위에까지만 보면 고정 IP와 유동 IP를 물어보겠군. 이건 됐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한편엔 대등한 걸 하나 더 나열할 텐데, 나 꼭 물어볼 생각이야.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만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지금 질문은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이후에도 사설 IP 얘기 안 나옵니다. 네트워크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왜 내부 네트워크가 다시는 안 나와? 이걸 왜 굳이 했을까? 문제 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독해역전에서는 저는 이제 부록 정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풀면서 좀 맞췄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2번에서 물어보죠.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차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32번에서 물은 겁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건데, 2번.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설 IP인 거예요. 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달라야 된대. 근데 아까 이렇게 써 있었죠. 인터넷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서로 달라야지. 식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서로 식별, 서로 달라야 말만 한번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와. 왜냐면 저도 뭐라 그랬어요. 핵심 정보라고 안 하고 부록 정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수많은 분들이 모든 문제는 핵심이 나온다. 맞는 말이에요. 핵심을 물어보지 뭐 지엽을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문학을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채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의 내용을 3번, 4번 물어본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문단 끄트머리쯤, 아니면 지문 전체 끝날 때쯤 불쑥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부록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살짝 얹어줘요. 그걸 저는 부록 정보라고 부르고, 요거 몰라도 돼. 어쨌든 그렇게 꼽사리 한 문장이나 한 문단 껴주는 거, 주로 시작은 한 편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에 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칠판 정리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문학 얘기와 섞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다 살펴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법과 작문 때문에 좀 충격받은 학생들 많을 수 있어요. 그냥 날로 먹는 거였는데 뭐 2개나 틀리다니, 3개나 틀리다니, 나 죽어야 되나 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화작을 6월 모의수능 때 틀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이제 화작 공부를 좀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참 좋은 일이고, 6월 모의승 때 화작을 틀린 게 안 좋게 풀리는 케이스가 뭐냐면, 6월 모의승 때 화작을 틀렸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음번 화작 문제 풀 때 과하게 생각하면 답이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인 거야. 6월 모의수능에 혹시 화법 또는 작문을 틀렸어. 그래서 내가 다음번 시험 볼 때 화작을 잘해야겠어. 그러니까 화작도 좀 틈틈이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데요. 야, 화작 나 큰일 났다. 나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서 다음번 시험 볼 때 화작 풀 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니들이 6월에서 화작을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해서 틀리지 않았을까요? A에 대한 반박이라고 했는데 A 대충 보고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푼 거 아닌가요? 근데 봐봐. 사실은 대충 확인하고 지 혼자 선지 보면서 생각한 거야. 그래서 틀렸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럼 다음 시험 볼 땐 철저하게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이 과정에서. 공포감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나 화작 틀렸으니까 정말 이번엔 잘해야 돼. 그러면 생각이 늘어나요. 전 이게 걱정인 거죠. 사실관계를 덜하고 확인을 덜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틀린 거면 다음 시험 볼 때 생각을 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 대충 하면서 화작에 대한 트라우마만 계속 키워가면 다음 시험 볼 때 생각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 기출 화작은 많지도 않아요. 기출문제 갖다 놓고 철저하게 사실 확인하는 연습을 하세요. 기출문제집, 화작 기출문제집 딱 갖다 놓고 3번, 4번, 5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완전히 붙어요. 선지에 무슨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있어? 이거 있어? 관계가 맞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선지를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태도. 또는 선지 딱 보고 맞아, 아까 이런 말 했었는데 그냥 그런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틀리는 거죠. 꼼꼼하게 확인하면 왜 틀립니까? 그럼 이제 학생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쌤, 화작에서 그렇게 사실 확인하다가 오래 걸리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잘 보세요. 사실 확인하는 시간은 사실 짧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요. 2개 남겨놓고. 철저하게 사실 확인하는 거 위주로 갔으면 좋겠고. 문법은요. 빠른. 간결한 정리. 이런 거 말고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전성엄이랑 선엄할 어미는 뭐가 다르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험 볼 때 정말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외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답 나오는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는데 하나만.
긴 지문을 할 필요는 있어요.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어서 틀리는 거냐, 그냥 내용 파악이 안 돼서 틀리는 거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길어서 틀리면 뒤에 것만 와장창 틀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틀린 걸 잘 보면 어려운 게 뒤에 있으면 뒤에서 틀리고 어려운 게 앞에 있으면 앞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긴 거는 8월, 9월, 10월에 연습해도 늦지 않지만 내가 글을 읽어서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고 또 보기와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보기랑 지문이랑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가장 원초적인 국어 능력의 훈련은 지문 길이랑 상관없습니다. 기출을 가지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독서에서 자기 23번 아까 제가 해설한 거 있죠? 이거 틀린 학생들은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점짜리 보기 문제 기출에서 모아서 최소 3회 정도 반복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 무의미한 반복 말고요. 아까 해설 특강 하면서 제가 알려줬던 거 있죠? 보기를 보면서 이게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 이렇게 혼자 막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문학입니다. 이런 반응이 예상이 돼요. 이번 6월 모의 수능 문학을 보니 야 EBS 장난 아니다. 거의 다 연계예요. 야 사설 모의고사에서 다 나왔어. 적중 대박.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BS를 안 봤거나 이 사설 모의고사들을 안 풀었다면 틀릴 만한 문제인가요? 혹시 틀릴 뻔했는데 봤다는 이유로 맞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맞출만 해서 맞춘 건가요? 그리고 하나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원래 6월, 9월은 EBS 연계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가 수능날 가면 EBS 달달 외웠던 애들이 충격받죠. 뭐야 이거 왜 하나도 안 나와? 벌써 몇 번 반복됐던 일이에요. 물론 올해는 또 수능날 EBS가 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래를 예언하는 눈은 없으니까. 근데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같은 일이 벌어질 확률이 크니까 이걸 파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 이번 6월 모의 수능 때 문학에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그냥 기본 개념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 기본 공부 다시 하세요. 아시죠?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계가 많이 되든 덜 되든 EBS의 그 연계 교재 있죠. 실제 연계 교재 수능 특강 그리고 이제 곧 수능 완성 나올 텐데 그 책을 한 번 정도 풀어보고 거기 있는 줄거리 같은 것 좀 살펴보고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는 거는 괜찮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를 막 파고 외우고 막 이러는 건 수능날 아마 약간 여러분들 허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EBS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EBS는 껍데기고 기출이 본질이야.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릴게요. EBS 보는 게 도움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경계하는 건 파는 건 아니다. 달달 외우는 건 아니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요새 뭐 시중에 사설 모의고사 정말 많잖아요. EBS에서 다 냈어. EBS 갖고 만들어. 그럼 여기서 다 나오지 뭐. 근데 과연 얘가 그러겠냐는 거야. 얘도. 너무 여기에 파묻힌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시간 관리용으로만 썼으면 좋겠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자꾸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해야만 한다. 또 넌 왜 그렇게 공부했냐는 잔소리만 잔뜩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시험을 아주 엄청나게 잘 본 거 아닌 이상에는 약간 기운도 좀 떨어질 거고요. 기운도 잘 안 날 거고요. 용기도 잘 안 나고 하기도 싫고 막 그러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힘들어 하실 부분은 힘들어 하세요. 어쩔 수 없죠. 시험 잘 못 봤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또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는데 기분 좋을 일은 없죠. 근데 그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 하루 정도 힘들어도 되는데 이틀, 3일 막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힘든 게 몸에 막 힘들어해서 마음 우울해지는 게 몸에 붙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6월, 7월, 8월 너무 중요한데 6월 모의 수능 시험 한 번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요한 시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빨리 마음 수습하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능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모의 수능 해설 특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